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틀째 호남 지역을 돌며 텃밭 따지기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옥 의원은 이 후보 유세차에 올라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전남에 이어 전북 지역 곳곳을 돌며 이틀째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자리 잡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수구 세력에 가깝다고 날을 세우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세 현장에 있던 무소속 김상욱 의원을 즉석에서 연단으로 불러냈습니다.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 의원은 연설에서 이 후보를 참된 보수주의자인 동시에 진보주의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후보도 김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는데 김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쯤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욱 의원 포섭으로 합리적 보수 세력을 포용하며 동시에 국민의힘을 고립시키는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상욱 의원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 가기를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후보는 전북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점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주권자로 공평하게 대우받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남해안 일대의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국악인들과 만나 문화산업 국가 지원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주말 호남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간 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충청을 숨가쁘게 돌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지역 맞춤형 공약도 쏟아내는데 동시에 청년을 자신의 무기로 거듭 내세웠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수도권에서 유세를 이어간 김문수 후보, 출근길 인사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경기 성남 판교역,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업적으로 내세워온 테크노밸리가 위치한 곳입니다. 수원에선 광교 신도시를 언급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대장동의 10배가 넘는 광교 신도시지만 개발 과정에서 이 후보와 달리 주변에 구속된 사람도 의문사한 사람도 없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데입니다. 10배 이상의 광교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단 한 사람도 구속된 공무원 없죠? 갑자기 죽어버린 의문사한 공무원 한 사람도 없죠? 경기지사 시절 직접 고안한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자신 업적을 부각함과 동시에 이재명 후보와 대비되는 청렴함을 내세우며 준비된 일꾼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오후 충청 유세에선 직접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찾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국회는 물론 대통령 제2집무실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게 골자인데 대전 충남을 통합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도 약속하며 중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이 온다면 여기가 이제 다른 행정기관하고 합쳐가지고 행정수도이면서 공무원들도 좀 약간 편하고 더 좋습니다.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적고 다만 대전을 끝으로 충청 유세를 마친 김 후보는 오늘은 호남으로 내려가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연일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다시 한번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는 지지층 상당수를 떠나게 할 거라며 연대 의지도 효과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중원 민심 공략에 나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충청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범보수 단일화 화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거듭 정치공학적, 산술적 연대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어떤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요구 조건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저희의 의도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다. 특히 김문수로의 단일화보다 이준석으로의 단일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준석 표가 상당수 이탈하지만 반대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빠져나가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이전 투구를 넘어 난투국으로 치달았던 국민의힘 후보 교체 파동을 볼 때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신 젊은 후보라는 강점을 내세워 표심을 정하지 못한 보수 진영 중장년층에게 적극 구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40살의 이준석이 너무 젊어서 안 된다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74세의 김문수 후보라는 겁니까? 실제 최근 여론 추이를 보면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에 불이 붙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합친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만큼 의미 있어야 하는데 좀처럼 1위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빅텐트를 꾸리기도 모자랄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논란으로 국민의힘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1대 대선 후보자 4명이 내일 첫 TV토론회에서 맞붙게 됩니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대결을 펼치는데 상대의 약점을 겨냥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제21대 대선 첫 TV토론의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선관위 기준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석합니다.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각 후보는 저마다의 해법을 내세울 거로 보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리더로서의 면모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국정 운영 능력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전략을 펼칠 거로 예상됩니다. 경제 폭망 정당, 고용 파탄부 장관 김문수의 실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후보, 국민 후보.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 경제 공약 비판과 동시에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경기지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자신이야말로 진짜 경제 대통령임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에서 지금 낸 공약과 그동안 본인이 한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재명의 가짜 일꾼 대 김문수의 진짜 일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번 토론을 지지율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제에 대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세제 정책이나 규제를 조정해가지고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 문제와 불평등 해소 등 진보 진영의 핵심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은 서로 상대가 결정할 문제라며 공을 넘기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는 경기와 충청권 유세 내내 기자들 일문일답을 피했는데 탈당 논란이 확산하자 적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탈당 논란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최근 측근들과의 통화에서 승리를 위해선 뭐든지 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연락을 돌려 김 후보를 한마음으로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다는 전언도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급하게 쫓기듯 탈당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는 게 법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탈당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당장은 아니란 뜻으로 읽힙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당적을 던져 극적 효과를 노리려는 전략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란 분석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당의 승리를 앞세운 만큼 대선 후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정작 김 후보는 모호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을 다시 넘긴 다음엔 현장 뉴스에만 집중하며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후보님, 저희 질문 좀 받아주세요, 후보님.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만류하며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는 YTN 보도에도 당을 통해 부인했을 뿐 직접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확산할 조짐 속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결정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제 당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비전과 정책 제안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못 드렸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 출연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당에 맡겨달라며 이 부분은 더 논쟁이 될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수도권에 예상치 못한 기습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퇴근길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정체도 빚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수표동 청계천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뭔가 둥둥 떠다닙니다. 폭우가 쏟아지며 상류에 있던 물건들이 쓸려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며 서울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곳곳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상황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빗물 펌프장 20여 곳을 가동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퇴근길 무렵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강변북로를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도심 차량도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습니다. 인천 송도 공사 현장에서도 빗물이 도로를 휩쓸며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남양주에서는 차량 고립 신고를 포함해 도로 침수와 하수구 역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수도권에 쏟아진 기습호우로 주말을 앞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5월인데 어젠 마치 여름처럼 극한 호우가 쏟아졌죠. 시간당 7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진 남양주에는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서울에도 처음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에 도로는 흙탕물로 뒤덮였고 물살은 계곡처럼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밀려든 흙탕물이 인도를 덮치자 당황한 시민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남양주에는 오후 한때 시간당 73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오남읍 등 4곳에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청계천에 내린 폭우로 하천이 순식간에 불어나자 스티로폼 같은 부유물이 물살을 따라 흘러갑니다. 서울에서도 구로구와 동작구, 중구 등에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며 올해 첫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포천과 남양주 등 수도권 곳곳에 처음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상공에는 영하 13도 이하의 찬 공기가 잔류한 가운데 상해 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으로부터 유입된 습한 공기가 이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오전부터 거센 비가 쏟아진 남부지방은 낮 동안에만 누적 강수량이 150mm를 넘었습니다. 지난주 200mm가 넘는 봄호우가 기록된 뒤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주말에는 점차 날이 개겠지만 수도권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바다 안개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와 비가 반복되는 등 기상 변화가 클 걸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부채 수준 증가와 이자 상환 비용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또 10년 이상에 걸친 정부 부채와 이자 지급 비율의 증가가 유사한 신용 등급을 가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트리플 A 등급은 최고의 신용 등급으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태를, 더블 A1 등급은 매우 높은 신용 등급이지만 트리플 A 등급보다는 약간의 신용 위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강등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제주에서 만나 관세 협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우리 정부 대표단이 워싱턴 DC로 찾아가 균형 무역 등 6개 분야에 대한 본격 협의에 나섭니다. 안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시된 한미 양국 간 기술 협의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의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저와 그리어 대표는 다음 주에 제2차 기술 협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제2차 기술 협의에서는 산업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각국 대표들과 숨가쁘게 릴레이 회동을 이어갔는데요. HD현대와 한화오션과의 만남에 2시간을 할애하면서 통상 논의보다 조선업과의 협력을 더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조선업이 향후 통상협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관세 협상을 지휘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에이펙 회원국 각국 대표들과 10분 단위로 쪼개 릴레이 회담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한국 조선업체와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국 특수선 분야 양강인 HD현대 정기선 수석 부회장과 한화오션의 김희철 대표가 제주를 찾았고, 그리어 대표는 각사와 1시간씩 2시간을 할애해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은 미국 방산기업과의 기술협력 사례를 포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그리어 대표에게 설명하면서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중국이 사실상 독점한 항만 크레인 제조 역량을 소개하면서 협력 분야 확대도 제안했습니다.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는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 한국의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며 기술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미 군함 유지보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실질적 성과를 냈다면서 미국 조선산업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직접 울산과 거제 조선소를 방문한 데 이어 그리어 대표와의 만남까지. 한국 조선업을 향한 미국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조선업 재건 방안과 해상 대중국 견제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갖춘 동맹국 한국의 도움 없이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To boost our defense industrial base, we are also going to resurrect the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y, in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ilitary shipbuilding. 이번 만남으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의 기술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는 조선업 등의 산업 협력이 협의의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산업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그 협의의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는 7월 타결을 목표로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에도 트럼프발 관세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와 불확실성 속에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0억 4천만 달러, 1조 5천억 원으로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3일부터 미국이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25%를 매기면서 중소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를 하면은 또 한 달 있다 또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100만 대 정도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서 생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기반이 되어 있는 부품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앞서 지난 3월부터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은 이미 수출 실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소기업의 철강 수출은 14.6%, 알루미늄 수출은 10.4%나 뚝 떨어졌습니다. 대기업보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관세 그림자가 짙어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에 나섰습니다. 미국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 4조 6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도 추경에 반영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898억 원이 제공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자금 공급. 당분간 관세 여파가 불가피한 가운데 기업들은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미가 협상 중인 줄라이 패키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중국의 양대 소비 축제 가운데 하나인 6.18이 앞당겨 시작돼 역대 최장기간 할인에 돌입했습니다. 당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관세 전쟁에 막혔던 수출 재고를 떨어내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이 베이징에 새로 지은 오프라인 상가입니다. 6.18 소비축제 기간 정식 개장을 위해 마감 공사가 한창입니다. 6.18은 징둥의 창사 기념일 맞이 할인 행사로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쌍십일과 쌍벽을 이룹니다. 올해 할인 행사는 지난 13일부터 앞당겨 시작해 역대 최장 기간인 37일 동안 진행됩니다. 업체 간 할인 경쟁에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애플의 아이폰 16 프로가 50만 원 이상 싸게 판매되면서 화제가 됐을 정도입니다. 今年的我们618，我们进一步加大补贴力度，为消费者提供每人每天补贴超1000元的重磅优惠。 이는 관세 전쟁 속 국내 경기 활성화에 사활을 건 당국의 방침과 궤를 같이 합니다. 미국 수출이 막힌 재고를 내수 소비로 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未来1年内呢，京东也将大规模的采购出口转内销商品，帮助外贸企业快速拓展国内市场。 미중 양국이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면서 무역이 재개되긴 했지만 자칫 협상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90일 휴전 기간 사재기 물량이 몰리면서 해운 비용이 50% 넘게 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 당국도 지급 준비율 인하 등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의 쌀 가격 상승세 속에 일본의 한 농가가 농협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로 수익을 올리면서 유통구제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면서 쌀 농가 수익을 어떻게 보존할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쿠로사와시 집안은 야마가타현에서 21대째 46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농협 등을 거쳐 쌀을 판매했지만 지금은 아예 고객과 직접 거래하고 있습니다. 도쿄로 올라와 무작정 집집이 찾아다니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소 무모해 보이는 방식이 적중해 어느덧 연간 1억엔가량의 소득을 올리게 됐습니다. 毎年楽しみにしてるよっていうお客様と巡り合うことができたので、それ本当に幸せだと思いますよ。だから農協にもし出荷してたらそういう幸せ感はちょっと味わえなかったかなっていう気はしますけどね。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유통구조로 농민들이 얻는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도 거듭 강조합니다. 一つのお米に3枚か4枚ぐらい伝票がくっつくわけですよ。お米を流通している人たちはちゃんと利益出して儲かってるわけですよ。でもその末端の農家は
本当に大変な思いをしてきたわけですよ。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쌀 가격 하락을 유도하면서 농가의 수익이 줄지 않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높은 쌀 가격이 이어지면 소비자의 주식이 쌀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米の値段を下げることは一切許さんという議論は私はもう一回見直してみるべきだと思います。 여기에 미국 정부의 쌀 수입 확대 압박에 대한 대처도 커다란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쌀을 둘러싸고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를 놓고 일본의 농업 정책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여 만에 직접 만나 종전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휴전 조건 등 핵심 쟁점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후 이스탄불 돌마 바흐체 궁전에서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의 중재로 시작된 양측의 비공개 회담은 90분 만에 끝났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며칠 안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인 1000명씩 포로 교환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대해 유럽 주요국이 러시아에 휴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각 16일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주요 정상들과 만나 러시아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휴전 의지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유럽과 미국이 압박을 높이지 않으면 휴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준비되는 대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마지막 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기자들에게 걸프 순방을 마친 뒤 워싱턴 DC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최근 특수부원들의 훈련 모습이라며 10분에 가까운 꽤 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차력쇼를 방불케 하는 위험천만한 장면도 포함되는데 왜 이런 영상을 공개한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상의를 벗은 장병들이 2인 1조로 나뉘어 서로 주먹을 겨눕니다. 때리고 눕히고 짓밟고 차력쇼에서나 볼 법한 과격한 격파도 선보입니다. 상대방 등 위에, 배 위에, 심지어 얼굴 위에 암석을 올려놓고는 거침없이 곡괭이로 내려칩니다. 주석단에 앉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망원경까지 눈에 대고 관심 있게 훈련 모습을 살핍니다. 각종 전술 훈련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훌륭히 갖춰진 데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모습이라며 최근 북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례적으로 배경음악까지 깔고 결정적인 장면을 느리게 보여주는 편집 효과도 넣었습니다. 10분 가까운 꽤 긴 분량으로 전차 부대의 진격 모습과 함께 드론을 운영하거나 위장복을 입은 저격병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반제국주의를 상대로 가장 사활적인 임무는 전쟁 준비 완성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파병도에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훈련으로 보입니다. 북러 간의 군사적인 관계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군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상자가 수천 명이 나온 이른바 폭풍 군단의 상처난 자존심을 지켜 세워주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파병된 15,000 중에 5분의 1이 지금 괴멸된 거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즉 북한군의 군사적 능력 이런 것들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실제 북한 매체는 폭풍군단으로 알려진 11군단 특수부대가 전투력이 뛰어난 부대를 의미하는 만능대대 자격 기준을 돌파했다며 김 위원장이 이들을 격려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자신이 만든 상품을 비싸게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명예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이른바 영성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며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양 씨의 지인 40대 남성 윤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함께 열립니다. 오는 28일부턴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열차 취소 수수료, 그러니까 위약금이 배로 높아집니다. 열차표를 사재기 한 뒤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얌체족들을 겨냥한 조치인데요.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차 이용객들로 북적이는 서울역. 주말이나 공휴일에 열차표 구하기가 힘들어 애를 먹었던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날에 이제 놀러 가려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매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낮은 위약금을 악용한 일부 승객들이 좌석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탓에 실수요자가 제때 좌석을 못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얌체족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 등 열차 위약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28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공휴일 기차표를 출발 직전에 환불하면 위약금이 기존의 2배로 오릅니다.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하루 전에는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20% 등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실수요자 이용 편의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 경우에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좀 인상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취소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취소하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취소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뭔가 부담이 많이 가고. 오는 10월부터는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부과되는 부정승차 위약금 기준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부정승차 후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기준 운임의 1.5배에 해당하는 89,70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19,600원을 내야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99.5% 그리고 33%. 99.5%는 우리나라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고 33%는 강원도 화천군이 자체 조사한 지역 주둔 군부대의 상수도 보급률입니다. 최전방에 복무하는 군 장병 수만 명은 여전히 수돗물 대신 지하수나 계곡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군입니다. 북한강 상류 지역으로 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 하지만 정작 쓸 수 있는 물은 항상 부족합니다. 땅이 넓어 상수도 보급률이 70%도 안 됩니다. 최전방 지역인 화천은 특히 주민보다 주둔한 군 장병이 더 많습니다. 물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유독 군부대에 집중됩니다. 부대 내부 보안 때문에 저희가 사진 몇 장을 들고 왔는데요. 전방 군부대가 급수 지원을 받는 모습입니다. 비가 오거나 가물거나 혹은 추울 때 이 전방 군부대는 특히 물이 부족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지역 하천이 취수원인데 수량이 적습니다. 수도관도 시내 중심부만 연결됐습니다. 외곽에 각종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데 대부분 수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장병들은 관정을 뚫어 지하수로 쓰거나 계곡물을 정수해 식수로 사용합니다. 화천에 주둔한 군부대 상수도 보급률은 고작 33%. 수돗물을 쓰지 못하는 군 장병이 화천 지역에만
15,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물이 부족하니까 우선 씻는 것부터 그다음에 관련해서 애들의 어떤 생활 자체에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또 먹는 것부터도 이제 물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이런들한테는 상당히 생활에 불편함을 좀 주는 거죠. 지하수나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다 보니 흙탕물이 범람하는 장마철이나 계곡이 어는 겨울이 문제입니다. 수질 오염 역시 늘 걱정입니다. 군부대 지하수 자체 조사에서는 비소나 망간 등 중금속은 물론 우라늄까지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물 공급 사정에 따라 제한 급수도 잦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부대들이 저희 쪽에 많이 그 운반급수를 요청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연간 한 5,000톤 정도를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도 아니고 군부대 밀집 지역조차 수도관을 깔지 못한 이유는 역시나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99%를 넘어가며 정부는 3년 전 수도 설치 업무를 각 자치단체로 이관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천군만 놓고 보면 취수장과 정수장을 새로 건설하고 송배수관 37km를 설치한 뒤 산재한 군부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1,000억 원. 하천 1년 예산 20%로 설계만 하고 시공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천뿐 아니라 접경지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대개 군부대가 접경 지역의 산간 계곡에 오지 속에 다 배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는 것보다도 관로공사가 더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상수도 보급률 99.5%라는 수치 뒤로 최전방 군장병 수만 명은 여전히 지하수와 계곡물을 식수로 쓰는 상황.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해 민군 통합상수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YTN 지환입니다.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모제와 전야제 등이 열리는데요. 광주 금남로 일대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대중교통은 무료로 운행됩니다. 김범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화를 외치다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서 추모제가 엄숙하게 올려집니다. 유족회 등 5월 3단체가 주관하는 제례에 이어 넋을 달래는 종교단체의 행사가 이어집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시작은 지난 1980년 오늘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맞서 전남대학생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선 것. 이를 기리기 위해 전남대에서 금남로까지 민주평화 대행진이 펼쳐집니다. 걸을 때 이제 뿌듯함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자긍심? 전남대학교 학생으로서, 전남대학교 구성원으로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세대로서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는 당시의 대동세상을 재현하는 전야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소년의 길 걷기와 광주가 연고지인 프로야구 기아 홈 경기 이색 응원전 등 추모를 축제 분위기로 바꾸는 노력도 이어집니다. 5.18이 이미 세계 정신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어떤 보편적 가치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야제와 본 행사가 열리는 광주 금남로 일대는 차량 통행이 모두 차단됩니다. 5.18 추모 시민의 이동을 돕기 위해 광주 시내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교통약자 서비스는 이틀 동안 무료로 운영됩니다. 참배객들을 위해 내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오가는 시내버스의 운행은 30차례 더 늘어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이번 주말 경기도 수원에서 특별한 문화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개최하는 2025 수원 연극축제에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관객을 맞이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공연 무대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편에서는 무용수들이 막바지 연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열리는 2025 수원 연극축제에선 연극, 서커스, 거리 무용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총 17개의 작품을 초청했습니다. 종전에는 거리예술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공공공간예술 연극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연 중 하나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는 청춘들의 불안과 성장을 표현한 거리 무용입니다. 기존의 사회에서 정해놓은 길이라는 약간 장래나 뭐 진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이번 축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공연에 출연하는 기회도 확대했습니다. 프랑스 거리극 너를 안고는 사전에 선발한 부모와 자녀들이 직접 무대에 서서 양육의 기쁨과 고단함을 표현합니다. 비버마을은 방문객 누구나 나무와 돌 등 자연 재료로 마을을 만드는 참여형 거리극입니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불의 정원은 불과 불꽃을 활용한 공연입니다. 숲속 예술 놀이터에서는 주류에서 균형을 잡는 슬랙라인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먹거리 부스도 마련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시민 40여 명이 자원활동가로 나서 운영과 홍보 등을 돕습니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걸로 알려진 흑보리, 그중에서도 제주 흑보리 이야기인데요.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이 한창 익어가고 있는 제주 애월읍 중산간 지역. 화창한 날씨에 제주 재래보리가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자라고 있는 보리는 이렇게 청색, 푸른색입니다. 그런데 익을 때가 되면 이렇게 검은색, 흑보리로 바뀝니다. 먹보리라고 불리는 제주 토종 흑보리. 토종 씨앗이라 그래서 이제 자가체중해온 씨앗을 계속 심고 있는 농가를 찾아서 그런 농가가 좀 사라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몇 개 안 되는 농가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제주 돌집을 개조해서 만든 바로 옆 카페에서는 직접 재배한 이 먹보리를 넣어서 만든 각종 음료 등을 팔고 있습니다. 대표 음료는 먹보리와 작두콩을 넣어 커피처럼 즐길 수 있는 먹인데 우유를 넣으면 먹라떼, 그리고 먹 티라미수 등 각종 먹거리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카페인이 민감해서 못 마셨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마셔보니까 그 커피 맛도 나면서 보리차 맛도 나고. 보통 흑보리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일반 보리보다 4배나 많고 비타민 B 함량도 많아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 제품을 개발하는 유망 벤처 창업가입니다. 앞으로도 사업화 자금과 투자 연계 등 농산업 발전을 견인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먹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 대체 커피 먹이, 제주 토종 먹보리의 부활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어제 전국에 내린 비로 프로야구 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KBO는 프로야구 KT와 LG의 잠실 경기를 포함해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구장에서 예정된 경기가 모두 비로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5경기가 모두 비 때문에 취소된 건 처음입니다. 취소된 경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각 구장에서 더블 헤더로 열립니다. 시즌 2승을 올린 이혜원이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에서 16강에 올랐습니다. 이혜원은 춘천 라데나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3차전에서 최가빈을 1홀차로 꺾고 3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방신실과 김재희 등 강호들을 차례로 물리친 이다현이 이혜연과 8강 진출을 다투게 됐고 박민지와 황유민, 임희정과 홍정민 등도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제주 핑크스 골프장에서 개막한 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은 이틀째 짙은 안개로 제대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면서 54홀 대회로 축소됐습니다. 어제 종일 요란했던 날씨 탓에 주말인 오늘까지도 혹시나 비가 이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신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비가 그치고 낮 기온도 20도를 웃돌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을 텐데요. 오르는 기온만큼 고속도로의 교통량 역시 증가합니다. 비가 내렸던 지난주와 비교해 특히 오늘은 약 50만 대가량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 아침 운전대를 잡으신다면 곳곳으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전히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1번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충청권 곳곳으로는 안개가 상당히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시야가 많이 답답하니까요. 안개등 활용 적극적으로 해주셔야겠고, 그리고 어제 많은 비가 내렸던 터라 여전히 노면 곳곳이 보시는 것처럼 젖어 있습니다. 충분히 속도 줄여가면서 미끄럼 사고 예방해 주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는 고장차도 발생해 있습니다. 먼저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인데요. 담양 쪽으로 남고창 부근 갓길에 차량 한 대 고장나서 멈춰서 있으니까 전방 주시 잘해주셔야겠고, 수도권 안쪽에서도 110번 제2경인선 위로 인천 방향 서창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버스가 고장나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차량 점검도 꼼꼼하게 해주셔야겠고요. 아직까지는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가 생겨나기 전이지만 오늘 오전 10시 무렵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의 정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겠습니다. 전방 주시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어제 기습호우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행히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황사비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정보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심합니다. 1k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드니까요.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영동 남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조금 더 오겠고요. 중부와 영동,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선선했지만 오늘은 초여름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서 반소매 옷차림이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6.3도, 안동이 15.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요.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